얼마 전 실시한 그 게임 기반 영상 교육을 이제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먼저 보시고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많은 지식보다는 사회성과 창의력이 더 중시된다고 합니다. 이건 즐겁게 놀 때 더 훨씬 더 발휘된다고 하니까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함께 놀면서 즐기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활동 차렷, 구청님께 인사. 함께 실천상, 우수부서, 지역혁신과, 위 부서는 직원들의 즐거운 협업과 창의적인 업무 개선으로 민간협치 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하였고, 전국 최초 할머니 학교 및 사회적 경제 특구 선정, 청년을 위한 청춘 빌딩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0월 30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연금 50만원입니다. 함께 실천상 우수부서 치수과, 위 부서는 주민과 전 직원이 함께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을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이웃과 가족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수변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익 및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0월 30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함께 실천상 우수부서 교육지원과, 이 부서는 4차 산업 전시체험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금천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설립 추진으로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10월 30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표창장 금천구 재무과 주무관 이성은.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원 상당의 전통문화 상품권입니다. 표창장 지역혁신과 주무관 김형섭.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표창장 시흥 제4동 주무관 김도형. 내용은 같습니다. 수학활동 차렷. 구청장님께 인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를 공유하겠습니다. 도시 안전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이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10월 30일 오늘부터 11월 3일 금요일까지 5일간 실시합니다. 재난관련 협업부서, 구로소방서 등 7개 유관기관,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산불 재난대응훈련, 화재 대피훈련, 지진대응 공공청사 대피훈련을 합니다. 참고로 11월 2일날 실시되는 산불 재난대응훈련은 중앙합동평가단과 서울시 평가단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주요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훈련을 하였습니다. 재난이 발생을 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데 17개 부서로 13개 실무반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13개 실무반에 대한 필수 요원에 대해서는 직접 응소토록 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메시지 수신으로 가름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10월 30일 화요일에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을 하고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재난 취약계층 화재 대피훈련을 호암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합니다. 셋째 날 11월 1일 수요일에는 행정지원과 주관으로 지진대응 공공청사 대피훈련을 하고 구로소방서 주관으로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재난구조훈련을 합니다. 4일 차인 11월 2일 목요일 날에는 산불 재난대응훈련을 하게 되는데 토론 기반 훈련으로 상황 판단 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을 하고 현장 대응 훈련으로 호압사 입구, 호암 산문에서 산불 재난 상황에 대한 현장 중심 훈련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체계 13개 실무반 임무 및 역할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 차인 11월 3일 금요일에는 도시안전과 주관으로 안전점검이나 행사 및 캠페인 활동을 하고 보건의료과 주관으로 심폐소생술 및 심장자동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훈련 계획 회의와 전문가 컨설팅을 받았고 현수막 개첨과 홍보물 배포, IPTV 영상 송출 등 홍보를 하였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전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는 안전한국 훈련 관련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 위원 모집 및 주민자치 학교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의 10개 동 전면 실시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을 새롭게 신규 모집합니다. 동별로 10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학교 운영회 등 주민 소모임을 찾아가서 동자치 지원관들이 주민자치 사업 공유와 주민자치에 참여 독려를 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주민자치위원 접수는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금천구에 주소가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소지하거나 종사자로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후 50명 이내에 일반 주민 60%와 단체 추천 주민 40%의 선정 기준에 따라서 추천 방식을 통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위원 신청자들은 11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동별로 2일간 실시하는 주민자치 학교에 6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협업사항입니다. 홍보마케팅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모집에 대한 홍보를 해주시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모집 및 주민자치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저번 주 5일간 접수된 현황을 보면 일반 주민들이 대다수 많이 신청을 했고요. 이 주민자치위원과 단체 추천은 아직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62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18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작성 기간은 다음 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작성 대상은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전 부서입니다. 계획 수립 시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 1, 2월 달에 있었던 외부 전문가 자문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4월 달에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효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의 성과 관리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계획 수립은 기획예산과 성과 평가는 감사 담당관의 체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팀별 성과 지표를 단일화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팀별 한두 개로 되어 있는 성과 지표를 팀별 한 개로 단일화하되 한 개 성과 지표 아래 두세 개 주요 사업이 종합적, 융합적으로 어우러지도록 구성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방식을 기존의 서면과 대면에서 대면 자문에 따른 중복 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 자문으로 일원화하고 자문위원별 전담국 배정도 금년과 동일하게 배정해서 자문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의 성과 평가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박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 일정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성과관리 수립 지침을 작성하고 내년 1월까지 부서별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존 부서는 금년 말까지, 신설되는 부서는 1월 중순까지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작성된 성과관리계획을 토대로 내년 1월 말까지 4급 직무성과 계약 과제를 설정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일행해서 내년 2월 중에 성과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외부 전문가 자문 시 자문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팀별 성과 지표가 팀별 한 개로 단일화됨에 따라 팀 단위의 성과 지표 설정 시에 단일 과제를 나열하지 말고 여러 가지 과제가 종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지표 설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달성하기 쉬운 안정적 목표치 설정은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도전적으로 지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표 설정 시에는 지표 설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마을자치과에서는 동주민센터의 성과 지표를 총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2017년 18년 제설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안전대책 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본부 조직은 13개 반에 1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운영 방법은 단계별 사항 및 근무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제설 인력 장비 자재 확보로서 인력은 2124명, 장비는 100대, 제설제 확보 계획은 1025톤이 되겠습니다. 제설 대상 노선은 22개 노선에 35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선 사항으로는 자동 염수 살포 장치 대폭 추가로 취약 구간 즉각적인 제설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정식 자동 염수 살포 장치 설치 지역은 금하로, 탁골로, 산기슭 도로에 설치되었으며 이동식 자동 염수 살포 장치는 독산 54길과 탁골로, 화암로 연결 램프에 설치하였습니다. 제설 현장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제설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제설 현장 시스템 구축은 46인치 4대의 멀티비전과 전용 PC 2대로 구성되었으며 운영 방법은 통합관제센터 CCTV와 연계하여 총 65개 지점의 영상 정보를 확인하면서 제설 작업을 지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설한 고유 번호 부착으로 자재 소진 시 주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신고 즉시 신속한 보충을 통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금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재병에 관한 조례 홍보를 위해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배포, 홈페이지 배너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로 자율 제설 문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10월 31일까지 제설대책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11월 3일 제설대책 직원 교육을 하겠으며 11월 10일에는 자동연수 살포장치 시험 운영과 제설함 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에는 제설대책 2017년 18년 제설대책 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협조 및 당부사항으로는 본부요원, 각 부서, 각 동의 제설 담당자는 제설대책 임무 숙지와 단계별 근무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면도로 경사길 등 취약지역 제설 작업과 주민 자율 제설 기동반 및 자원봉사자 운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마케팅과에서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제설 대책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 보고 한 개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각동 주민센터에는 나간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동네 아름다운 골목길 공모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은 11월 17일까지고요. 기간은 5일 동안 접수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공모하는 핵심 내용은 주민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해서 마을의 어떤 문제 해결이나 생활환경 등을 개선한 뭔가 좀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골목길을 선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모 대상은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동네 마을 골목길이라고 할 수 있는 폭 4m 수준의 골목길 보행 환경을 개선한 경우나 그 다음에 유휴공간, 짜투리 공간을 개선한 경우, 그 다음에 기타 마을환경 개선한 경우 이렇게 잡았고요. 각 동별로 2점까지, 그러니까 2개소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반드시 각 동별로 1개소 이상씩 제출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시상 분야는 크게 3가지 분야로 잡았습니다. 문제, 지역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골목길 분야, 그 다음에 꽃으로 아름다운
골목길을 조성한 경우, 그 다음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골목길 분야해가지고 총 10개소를 시상할 계획이고, 각 개소당 상금은 4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상금은 동주민센터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각 주민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 대상지를 주민의 어떤 같이 주민들이 이제 자랑할 만한 부분들을 좀 뽑아서 동별로 한 개소 이상씩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골목길 공모를 하는 근간이 되는 배경은 저희 이 주택가의 그 재생의 핵심은 골목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골목길의 재생을 수범 사례를 뽑아서 계속 이러한 모습들로 주민들이 서로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들에 대한 공모를 최종 심사하고 발표하는 것은 11월 중반, 후반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이고, 심사위원이 현장을 같이 나가서 현장도 보면서 맥락을 같이 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으로는 12월 1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1월 중순께 로비에 시상 선정된 작품을 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지역 혁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권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단추를 주민 인권 배움터와 직원 인권 교육으로 나누어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부터 시작하는 주민 인권 배움터는 매주 월요일 평생학습관 제1강의실에서 총 8번을 진행해서 12월 18일에 마치게 됩니다. 교육 시간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교육 방법은 단순 강의식이 아닌 인권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강사진이 좀 특별한데요. 강사 섭외는 담당들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뵙고 인권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방향을 논의하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하시는 강사님 중에는 인권 분야에선 세계적인 석학으로 손꼽히는 조혜주 교수님을 필두로 인권위원회에서 10년 이상 인권 영화를 기획하고 인권 콘텐츠를 생산해온 김민아 조사관과 다소 좀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은 인권 교육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권 감수성 교육을 기획하시는 노정환 사무관, 그리고 전 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에서 근무하신 인권정책연구소 김형환 소장님과 실제 인권조례를 가지고 지역사회를 바꿔나가고 있는 이은희 센터장과 박경호 센터장이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얼마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혐오 표현은 어떻게 사회를 파괴하는가라는 제목의 강연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숙면예대 홍성수 교수님도 참여하십니다. 주민인권터 교육의 운영의 중점사항은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인권조례 제정 추진단과 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인권활동과 양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이 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해 주민에 의한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뿐만 아니라 인권행정도 함께 실현해야 되므로 11월 달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직무별 맞춤 교육과 대중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도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사실 행정 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행정 서비스에 접근하기도 하고 또 인권 침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바쁜 일정이긴 하지만 이번에 마련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금천구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고 또 인권 행정을 실천하는 인권 친화적 금천구로 혁신의 발을 함께 내딛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월에 추진할 업무와 행사를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보고 자료 이외에 혹시 추가로 뭐 공유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은 다음 바로 인권 기반 도시 조성에 대해서 지역혁신과 안시영 주무관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시영 주무관이 금년 7월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뭐 잉크도 안 마른 새내기니까요.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혁신과 안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앞서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요. 7월 3일자로 임기제 지방행정주사부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밖에서 이렇게 설명회나 강의를 하는 편이라서 긴장을 잘 안 하는데요. 오늘 이 장소가 주는 위압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때마침 오늘 간부님들께서 이 노란색 잠바를 입고 계셔가지고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소 무거울 것 같은 주제지만 조금 가볍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요. 저는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국제인권법을 조금 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서 근무를 조금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복지부 장애인 그 직능단체 인권센터에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일하다가 금천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역사회 자치구로 오게 되면서 걱정을 좀 했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가 아닐까? 네, 그런데 정말 다 예상치도 못하게요. 와서 봤더니 부서 분위기가 너무 활기차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별반 민관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이 제가 이제 인권 기반 도시 수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사례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부산에서 일할 때 실제로 받았던 전화입니다. 저희 지금 구청 뒤에도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건설이 됐는데 부산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내에 요즘에는 공원을 다 이렇게 조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공원을 조성해 둔 곳이었는데 그곳에 매주 수요일에 한 번씩 그 목발을 짚는 여성 장애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한 30분 정도 하고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 아파트 주민은 아니셨고요. 그 아파트 근처에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분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왜 그랬을까요? 예,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거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아파트의 경비원 분이셨거든요. 대부분의 경비원 분들이 이 고용이 사실상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셨던 거는 본인이 배운 건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전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상 나와 있는 이 멘트대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진정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에 그분이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다시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진정 접수를 하고 조사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전화가 왔을까요? 아니면 안 왔을까요? 정말 안타깝게 전화가 안 왔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들으신 장애인 당사자분이 진짜 속된 말로 정말 이제 여기는 기분 나빠서 안 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그쪽은 이용을 안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요. 사실상 지금 뉴스나 언론을 보시면 이런 차별 문제가 아주 다양하고 깊은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
내 금천구에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거를 장담할 수는 없을 건데요. 우리 사회가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나랑 조금 다르다고 이 사람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알아야 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권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더 정확히는 권리의 성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간식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청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그 청장님께서 유년 시절을 떠올려 보셨을 때 간식권이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시는가요? 그 엄마가 주는 대로 먹는 거죠, 뭐래. 네, 맞습니다. 사실 간식권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건데요. 아동 보육원이나 아니면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이제 군이라든지 이런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간식을 먹을 것도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마가 주는 대로 먹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간식권이라고 한다면 여기 계시는 그 간부님들은 대부분은 간식을 먹을 권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사실 이게 굶주렸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먹을 권리라고 하면 그걸 먼저 먹는 거를 생각을 떠올리시는데요. 지금 이 간식권에 대한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간식권 혹은 학생들한테 간식권이 뭔가를 물어보면 간식을 먹을 권리뿐만 아니라 어떤 간식을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함께 먹을 것인가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의 성질이요,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이 내용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겁니다. 아까 치숙 과장님이 계셨는데 그 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사실상 저희 아버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본인이 어렸을 때는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물을 사 마시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물을 사 마시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 깨끗한 공기도 불과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이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문제 때문에 조금 그 이슈화가 크게 되었는데 아마 이 깨끗한 공기에 대한 권리도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인간의 권리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요, 권리에 대한 내용이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내용이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는 점 하나,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권리는 조금 더 크게 더 부각이 되고 어떤 권리는 당연하기 때문에 조금 덜 부각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고요. 이런 시대의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과도 연결이 됩니다. 바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4차 산업혁명인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 핵심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상 4차 산업혁명에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논의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총장님께서도 잘 아실 부분일 텐데요. 네, 넘어가지가 않네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샌드라 폴란스키라는 전 국제노동기구 부총재가 언급한 내용인데요. 네,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불평등 해소와 공평한 분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평등 해소와 공평한 분배.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나와 조금 다르다고 이 사람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지 않는다,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인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바로
우리 헌법 제11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요. 사실상 아주 심플한 내용이고 쉬운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쉽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유엔에서 인권의 팬더 원칙이라고 총 7개의 원칙을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설명은 안 드리고, 크게 이제 이 팬더 원칙 7가지를 내용적으로 분류해보면 2가지의 원칙이랑 전략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2가지 전략을 제가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인식의 변환입니다. 이 인식의 변화는요, 오늘 저희 주민인권 배움터의 첫 번째 강사로 오시는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년 동안 영화를 기획한 김민아 조사관이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저술한 내용을 보시면 사회 그리고 개인의 인권의식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수밖에 없다. 인권의식,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용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구조의 변화입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으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을 예로 들었는데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계단이나 혹은 경사로가 없는 곳이라면 그 사람의 장애는 정말로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리프트가 있는 곳이라면 그 사람의 이동권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다리가 불편한 것이 실제로 장애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구조의 변화도 사실 요즘에는 이 구조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들이 이런 이론들이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인권 석학인 조효재 교수님께서도 책에서 구조적 인권 침해에 관한 문해 능력을 키우고 이에 합당한 행동을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2가지 전략을 과연 우리 금천구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가 제 고민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인식의 변화는 이 3가지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인권 배움터, 직원인권 교육, 찾아가는 인권 특강인데요. 주민인권 배움터와 직원인권 교육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직원분, 간부님들 대상으로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리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하나씩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민인권 배움터는 저희 지역혁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역 주민분들께서 저희가 그 교육 대상을 모집할 때요, 어떤 기관에 몇 명씩 이렇게 차출해 주세요라고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 사회복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하시는 분,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인 분들, 그리고 우리 금천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전혀 인권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분들이 다 이 포스터를 보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오늘 만날 생각에 사실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고 왔습니다. 그렇고요. 직원인권 교육은 과거와는 다르게 직급 직무별로 조금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청장님께서도 강조하셨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전체 이 대규모의 인원을 놓고 그냥 일반 전달식의 강의는 효과가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직무별로 우선은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무관분들, 간호사분들 대상으로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인권 존중을 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직무별로, 그래서 직원인권 교육을 소규모 50명 단위로 해서 좀 대규모 교육도 있습니다만은 한 7회 정도로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찾아가는 인권 특강은 내년부터 시작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의 뭐 노숙인 복지시설 이런 곳에 그분들께서 직접 정말로 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 3가지를 함께 병행하면서 우리 금천구 내 인식 변화를 도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인권 배움터인데요. 사실 저는 이 주민인권 배움터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역의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인식의 변화에서 주민들의 단순히 인식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이제 사실 조금 채용이 되면서 사실 궁금해했던 부분이 청장님이 이 금천구의 인권 담당을 왜 뽑았을까?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미 인권 이 담당을 특별 채용, 그 경력 경쟁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도 다 만들었고. 근데 금천구는 사실상 서울 지역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인권 업무를 한다는 것이.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요. 조금 더디게 가지만 먼저 시작했던 자치구의 사례를 잘 보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은 오히려 더 보완해서 더 완성도가 높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이 인권 기본조례와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사실상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자치구나 광역단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할 때 대부분 그냥 전문가들만 모셨거나 아니면 우리 행정부에서 이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기본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의 일상생활 그리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직접적으로 도모하기 때문에 사실 주민의 의견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인권 배움터를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인권조례 추진단을 꾸리고 이 인원들이 본인의 목소리로 기본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모델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조례는 아니지만 그 인권 헌장을 만들 때가 이 과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혁신과에서도 참 아이러니한 건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제가 임용되기 전에 협치론장에 와봤더니 이 공론 원탁 테이블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주민분들이 이만큼 또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걸 저도 느꼈고요. 그래서 아마 기본조례를 주민 발의 형태로 진행하고 이 주민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최초로 기본인권 조례가 주민회의에서 발의되고 제정되는 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조의 변화에서요, 또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 인권 지킴이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의 인적 자원이 양성이 된다면 우리 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까 앞선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사례에서도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3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아주 사소한 내용도 사실 3개월 정도,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규모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 걸리는데요. 단순한 차별 문제는 지역사회의 의식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이거를 변화해 나간다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변화해 나간다면 오히려 더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변화를 인권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함께 도모를 할 생각인데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갈 때 한 4가지 정도의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2가지 전략 잘 진행되고 기대 효과가 4가지가 이렇게 정도 나온다면 우리 구에서 인권 행정이 과연 잘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대답으로서의 이 끄덕임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권 행정이 잘 실현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제가 짤막하게 문구로 써봤는데요. 상호 간의 존중과 행복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수립하는 것. 이게 바로 인권도시입니다. 네. 하지만 이 인권 기반 도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요,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뒷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세계적인 석학인 조효재 교수님께서도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결국 인권은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의 현실 속에서 구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부가 새로 바뀌고 법이 만들어진다고 우리의 인권 의식이 증진하고 그리고 차별 문제가 결코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여기자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의 성질이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권리의 성질이 바뀌고 시대에 따라 가지고 흐름이 바뀌는 것처럼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과 특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차별은 단순한 차이가 되고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요, 사실 청장님의 논문을 몇 편 읽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청장님께서 94년도에 쓴 논문을 봤더니 청장님께서도 노동자의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끝에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질주의적인 설명으로는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방향이랑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하나를 설명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꽃을 건넨 손에서는 향기가 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항상 염두에 두는 말인데요. 아주 사소한 행동이지만 제가 하는 이 사소한 행동, 타인을 위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결과적으로는 저를 더 빛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께서도 오늘 하루 직원분들 그리고 만나시는 주민분들에게 꽃을 건네시고 스스로의 향기를 내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긴장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뭐 완전 기우였네요. 뭐 완전 전문가입니다. 혹시 뭐 질문 좀 하실 분 계신가요? 뭐 준비를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냥 끝나면 서운할 것 같아서. 네. 자,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예.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예.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보장에 대해서는 뭐 제도적인 면하고 시설적인 면 예. 개선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장애인 이제 편의적인 보장적인 시설적인 면에서는 예. 어느 정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부에서도 뭐 장애인 무장애 구축 이런 업무도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근데 제도적인 면에서 예. 저번에 그 가평 루디아이집 있죠, 장애인 시설. 예. 그 주무관님께서도 가셔서 이제 점검도 하시고 그랬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선 방안은 충분한데 제도적인 면에서 예.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지 좀 효율성이 있겠는지 예. 이번에 이제 그 루디아이집 점검에서 느끼신 점 예. 좀 말씀드려요. 크게 저도 이제 항상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 국가의 제도 문제입니다. 장애인 정책에 있어가지고 지금 가장 말이 많은 게 이제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기회가 좋아서 영국에서 발달장애인 분들이랑 2년 정도 같이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자원봉사로 2년 정도 대학 때 이제 영국에 가서 그 생활하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영국 사회에서는 이 개인 예산 제도라는 걸 둡니다. 개인 예산 제도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장애인 분들을 볼 때,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두고 그 등급에 맞는 비용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 개인별로 장애 특성, 유형, 얼마만큼 본인이 할 수 있고 어느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를 다 개인별로 측정하고 이거를 등급화해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틀 안에 끼워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예산을 우리는 지금 보면 이제 시설이나 이런 곳으로 돈을 주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걸 개인한테 줍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이 개인 예산 제도가 도입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가라는 연구도 했었고 그게 과연 도입이 될 수 있을까도 고민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하는데 학계에서는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이 개인 예산 제도가 저는 조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회복지와 이 인권 분야에서 사람을 보는 게 조금 다릅니다. 사회복지랑 인권이 뭐가 다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다른 게 사회복지에서는 서비스를 주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인권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사람을 권리를 가진 사람과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으로 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서비스를 누리는 거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서비스를 단순히 받는 사람으로 보게 된다면 이 사람은 그냥 수동적으로 주는 것만 받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권리를 가진 주체자다라고 하면 이걸 요구하게 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인권의 자력화라고 하는데요. 이 자력화가 되는 게 인권 달성의 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력화가 된다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도 요구하고 행정이 이런 걸 같이 수반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장애인 당사자가 힘을 가지려면 이 제도,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게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복지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가보면 장애인분들이 이 공간 안에 보통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삽니다. 근데 영국은 제가 단순히 비교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영국은 가보니까요. 이런 서로 때리고 뭐 서로 폭행하고 이런 문제가 정말 없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거기는 다 개인방을 씁니다. 네. 발달장애가 있건 자폐증이 있건 개인방을 쓰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이 사람이랑 부딪힐 만한 그 여지를 사실 많이 안 두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 좁은 시설에 여러 명을 이렇게 수용하는 과거의 시스템이 지금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그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안타깝게도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구조의 변화가 같이 가야 되는데요.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부에서 이런 정책들, 그러니까 장애인 한 명당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수를 이제 조금 더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적인 변화, 뭐 우리 지역 사회에서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뭐 이제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제안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계시는 분들, 사회복지사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인권 침해 예상되는 뭐 범죄자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예상 가해자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충분히 다독이면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사실 4개월 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요. 좀 다소 부족했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직원분들께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인권 담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15는 아니죠? 바로 15를 떼야 될 것 같아서.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뉴딜 일자리 사업 발굴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2개 사업만 추진하던 것을, 여러 부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한 50개 사업 정도를 시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뉴딜 일자리 사업을 포함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새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고, 또 우리 저성장 경제 기조 하에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국정의 어떤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러한 뉴딜 일자리 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지속 가능한 안정적이고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가 계속 창출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제 일자리과의 업무가 아니라 우리 구 전체 업무로서 생각하시고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디지털 단지가 바로 우리 검정 관내에 크게 있기 때문에 민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일자리 발굴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회의 중에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지만은 특히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좀 그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은 그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단순하게 어떤 그 기업이 성장이 되고 그 매출액이 증대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뭐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에 23만 5천 명 정도 우리 금천구 인구 1년 동안 인구 정도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되었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그 혁신 기업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뭐 선도적인 어떤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그 각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각종 여러 가지 제도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거의 내년도 예산이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은 그 민선 6기에 어떤 꼭 성과를 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은 내년에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혹시나 누락되는 사업이 없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신규 조직 관련해서 좀 뭐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어떤 그 뭐 도시재생 관련돼서 어떤 사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그 조직이 신설되는데 어떤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인권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막상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온 대로 쭉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지금 50대 이상은 대부분 인권 침해자, 가해자가 됩니다. 제가 아동인권 관련해서 구청광장에서 한번 전시회를 하는데 제가 중학생 딸이 둘 있고 고등학생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동인권 침해 관련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아, 내가 일상적으로 아동인권을 침해하고 있구나. 이게 아이들한테 뭐 정말 강요를 해서도 안 되고 폭언을 해서도 안 되고 뭐 때려서는 더 논단 안 되고 아까 간식권 이런 것처럼 부모가 먹이고 싶은 걸 먹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이게 더 좋은 것이야, 건강에 좋은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설득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 강요로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원하는 걸 그냥 강제로 못하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밖에는 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을 늘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게 어떤 거고 그 권리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 또는 상위 직급과 하위 직급 이런 다양한 자기 위치에 따라서 인권 감수성을 얼마나 예민하게 갖느냐가 사실은 인권 도시 또는 인권이 지켜지는 구청을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어쨌든 발제해 주신 주무관님 발제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인권 교육을 진행을 할 텐데 인권을 침해하는 건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체로 침해를 합니다. 그냥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 같은 동렬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감정적으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어도 조직적이고 구조적이고 일상적으로 인권 침해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대체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체로 인권을 침해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반성하고 출발을 하겠지만 여기 계신 소위 간부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이미 평직원들에 비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근평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물론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그런 것들을 없애가기 위해서 그것이 비리나 부패나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비정상적인 행태로 진행되는 것들을 없애긴 했지만 일상적인 영역에서 서로 존중받고 배려하면서 일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는 그리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간부님들께서 다시 한번 인권 교육을 반드시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 되도록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 주셨으면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더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인권 교육을 이번 달부터 시작한다는 건 지난 1년 전에 있었던 광화문 광장에서의 촛불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그때 나타났던 국민들의 의지와 뜻을 이제 구청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마을과 골목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일상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1년 전 촛불혁명에서 국민들이 주장한 거는 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 그리고 공정한 세상이라고 하는 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삶의 현장, 내 직장, 내 가정, 내 골목,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을에서 서로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으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협치고 그리고 이런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만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가 먼저 인권 감수성을 키워서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음 다지면서 새 출발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협치의 출발점은 사실은 작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구청 내에서의 구청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협치는 여러 가지 실험도 해왔고 또 현재도 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청 차원에서 되는 건 여전히 협치가 거대한 영역에서 큰 영역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협치를 느끼기에는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영역에서 협치를 하는 첫 번째 실험이 바로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민자치회를 출범한다는 건 주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돌려드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행정이 집행을 하고 주민은 수혜자였던 대상자였던 그런 세상에서 주민들이 결정의 공동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협치이고 동시에 자치입니다. 저는 주민자치회가 이런 자치와 협치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면서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냥 무늬만 협치, 무늬만 자치가 아니라 주민들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공동 결정권자가 되고 함께 결정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로 옮겨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선정입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다 끌고 갈 것이면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억지로 이렇게 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더 많은 마을의 일꾼들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마을의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합니다. 즉 주민자치회 성패는 어디에 달리느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 직능단체들 이런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들의 영역을 얼마나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관련해서 협치와 자치의 가장 마지막 현장, 우리 일상 삶의 현장인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구성에 동장님들과 해당 부서뿐만이 아니라 구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함께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인권 업무하면 또 업무 늘어나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업무가 이게 뭐 도시재생, 일자리 뭐 이렇게 쫙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해야 되는 일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효율성이라는 게 무슨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서로를 평가하기 위한 효율성이 아니라 정말 업무의 자기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간부님들이 직원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게 과장과 팀장의 역할입니다. 간부님들이 직원들이 하는 일을 그냥 방치하고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원들이 일을 기획하거나 기한할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옆에 부서와 협업을 하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고 쉽게 기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초기에 그렇게 해줘야 직원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협업 협치 매뉴얼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협업 매뉴얼의 첫 번째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우리 유병강 국장님 협업 매뉴얼의 첫 번째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죠. 그죠?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이걸 다시 읽어보고, 협업 매뉴얼의 첫 번째가 뭐였지? 뭘 지켜야 협업이 되는 거지?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반추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협업 매뉴얼의 첫 번째는 우리 정상호 팀장님이 만들었으니까 뭐였어요? 저 역시 기억이 아직 만든 사람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간 사람이 무슨 기억이 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반복 학습이라는 게 우리들한테 필요한 거고 반복해서 책상에 붙여놓고 협업할 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 협치할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라고 하는 걸 아마 협업, 협치, 인권 이 세 가지 매뉴얼이 책상 위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걸 끊임없이 반추하면서 볼 겁니다. 협업 매뉴얼의 첫 번째는 뭐냐면 부서장의 관심과 의지입니다. 어쩌면 그게 다일 수도 있어요. 협치도 비슷합니다. 부서장의 마인드가 핵심이에요. 그건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만든 매뉴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원들과의 토론과 그리고
내부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낸 매뉴얼입니다. 다시 한번 협업, 협치, 인권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시대 변화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우리들의 업무와 우리들의 일과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기에 맞게 바뀌어야 돼. 그냥 구청장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게 협업, 협치, 인권과 관련된 감수성과 매뉴얼입니다. 민감하셔야 돼요. 인권에 대해서, 협업에 대해서, 협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하다는 거의 반대말이 뭔지는 아시죠? 둔감한 겁니다. 둔감한 거는 그냥 이대로 쭉 살지, 이게 둔감한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니까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더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협업은 효율성을 높입니다. 협치는 효율성을 높입니다. 그 시간, 잠깐 결정 과정까지의 지루한 시간이나 또는 여러 번의 회의가 있을지 몰라도 일단 결정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협업과 협치에 대해서 항상 관심 갖고 부서장님들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 다이어트를 계속 얘기해도 뭐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업무 다이어트 하라 그러면 업무 다이어트 하라는 일이 또 생겼네. 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업무 다이어트가 안 돼요. 이게 업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일, 여가 병행제. 이것도 사실은 일과 여가를 병행하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데 이거 강조했더니 일, 가정, 양립 교육만 늘어났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육 담당하는 직원 부담 생겨, 일가정 양립 담당해야 되는 직원들 일 생겨, 그래갖고 양립하자니까 더 일이 생겨요.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은 실제로 실행 가능하고 집행 가능하게 일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도 뭐 회의하는 방식도 바꿔봐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 보고할 때만 보고가 되고 다시는 이걸 열어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시 한번 열어보시고 그래서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간부님이 주신 제안대로 저희가 한 달에 2번 이렇게 금요일날 업무 안 하죠. 그죠? 토요일날 시간의 수당 안 주는 날 있죠. 그죠? 금요일날. 그죠? 그러지 말고 아예 셧다운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아예 문 닫아 걸고 다 가라 그냥.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셧다운을 해버리자. 그래서 6시 이후에는 아무도 안 남아있고 실제로 동에도 아무도 남아있지 마라. 그리고 미리 주민들에게 양해 구해라. 그래서 셧다운을 시행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잘라야 된다. 단호하게. 저는 11월, 12월부터 한번 뭐 내년으로 미룰 필요도 없이 바로 시행해라. 셧다운제 시행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지침으로 어긴 것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된다. 절대 남아있지 마라. 네. 왜냐하면 내일 일 못해서 죽을 일은 세상에 그렇게 없습니다. 저는 셧다운제 반드시 시행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하고 그래서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들한테도 필요하고 이게 주민들에게도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업무 다이어트 관련해서
제가 동 업무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특히 동의 서류 작성 업무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해왔는데, 이게 잠깐 뭐 스크린 되더니 모니터링 하다가 끝나고, 모니터링 하다가 끝나고 그래요. 동은 현장입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은 안 돌아가요. 근데 다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왜? 구청과 시와 중앙정부에서 워낙 내라는 서류가 많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진도가 안 나가. 그 현장에 나갈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동장님들은 이게 직능단체 원리에 참석하고 같이 밥 먹어주느라고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포위돼서 현장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협치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질질 끌려가서 협치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직능단체한테 양해 구해서 동장님들 직능단체 식사 참석 없애세요. 하지 마라, 앞으로. 그래야 직원도 안 합니다. 하지 마라, 식사 자리에. 회의만 해라. 회의 이외에 식사 자리에 내린 자리에 참석하지 마라. 그래서 마치 의무적으로 동장들이 참석해야 되고, 이게 나만 안 하면 다른 동장들은 다 하는데, 이게 괜히 주민들로 또 민원 들을까봐 각자 그게 눈치 보여서 밥 먹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이런 일 하지 마라 이제. 그래서 동장님들도 불필요한 기존의 관행대로 되었던 것들을 없애고 새 출발하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출범할 때 동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관련해서 저는 주민자치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새로운 일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게 동에서도 중요한 파트너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면서 업무를 나눠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동장님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면 구청장의 방침으로 주민들과의 식사를 일주일에 1회로 제한하거나 구체화시켜서 진행을 해라. 그래야 동장님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4번 직능단체하고 회의를 하고 밥을 먹으면 무슨 수로 주민들을 저녁 때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 일을 줄여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셧다운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로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계획 세우고 뭐 좀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바로 집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월 달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가장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해당자가 많은 게 수능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수능시험 관련돼서 할 일은 많지 않지만, 이제는 수험생 편의 지원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수능시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수능시험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의회 정례회가 아마 11월 27일부터 18일까지 이렇게 열리는데요. 의회는 11월 27일부터 열리지만 실제로 구청 직원들이, 특히 간부님들이 의원들에게 내년 예산, 내년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미리 이해를 구하는 시간은 그 이전이 될 겁니다. 그 이전부터 의원님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셔서 내년도 민선 7기를 여는 새로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2017년 정부합동평가에서 금천구가 일을 잘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2위를 했어요. 부총장님과 여러 직원들 애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8년 정부합동평가가 있으니까 평가 지표가 뭐 점검하고 부진지표 원인 파악하고 이런 거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업무 다이어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혹시 우리 오늘 회의하는데 구두보고 말고 저 서면 보고가 있습니다. 구두보고 말고죠. 서면 보고 쭉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훑어보시고 오신 분 서면 보고. 예, 우리 동장님 보셨네. 동장님 서면 보고를 쭉 보고 제가 좀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웬 교육이 이렇게 많지? 이런 거였어요. 혹시 11월 달에 직원 교육이 몇 회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전 직원 상대든 뭐 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하는 거든 신청자가 하든 전 직원 교육이 몇 회 정도 11월 달에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 그죠? 다 훑어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권교육까지 포함하면은요, 인권교육을 지금 1회로 보면 그렇지만 3회 진행되는 걸로 해서 나눠서 보면 11월 달에 진행되는 전 직원 교육만 16번입니다. 직원 교육만. 근데 그 중에 아마 한 절반은 전 직원, 그리고 일부는 신청 직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 근데 너무 많지 않나요? 교육이. 왜 이렇게 11월 달에 몰려 있는 건가요? 그동안 못한 것들을 연말 실적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 돼서 그런가요? 어떻게 되나요? 근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각 동에서 전 직원 교육하라고 하는데 뭐 빠질 사람 빠지고, 현장에서는 교육용 직원이 있습니다. 동에 가면, 그죠? 계속 너는 교육만 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육만 보내는, 이걸 뭐 순번을 정해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직원 교육을 연간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꼭 해야 되는 필수 교육을 연간 단위로 짜지 못하더라도 6개월 단위로 짜서 그거를 누군가가 조정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11월 한 달 동안 다 모아놓으면 직원들 뭐 의회 준비도 열심히 해라, 연말 준비도 잘해라, 합동평가도 해라, 뭐 이러면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연말에 이걸 모아놓나요, 다. 그래서 내년부터 직원 교육을 좀 더 체계화해라. 그래서 뭐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어느 부서가 좀 총괄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긴 하지만 제가 구두 보고 전체 보면서 이게 직원 교육과 직원 교육만 많은 게 아니라 연말에 뭐 밀렸던 숙제하듯이 주민 대상 교육도 물론 신청자 뭐 이렇게 해서 하긴 하지만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도 10건입니다. 여기에 뭐 각종 위원회 무슨 뭐 홍보를 뭐 빌미로 해서 모이는 거 이런 것까지 하면 직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이게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아까 제가 일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업무는 업무대로 마무리하시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우셨던 분은 아직까지 뭐 그 목표가 충족이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기 개인적인 삶의 목표들 성취하실 수 있도록 보람 있는 2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월 열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